그 서류는 조작됐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 다 당신이 어떻게? 여자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거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군. 내 남편 맞아? 당신? 왜? 관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 당신 앞에 있어서 실망인가? 분명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순간 장인과 장모 그리고 처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남자와 한 가족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여름, 이수연의 차는 경기도 가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서방, 좀 더 빨리 갈 수 없어? 조수석에 앉은 장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수연은 룸미러로 뒷자리를 힐끗 봤어요. 장모와 아내 혜은, 그리고 처남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가족 나들이라고는 했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아버님, 지금 제한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주말인데 다들 더 빨리 가던데. 답답하네. 장인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뒷자리에선 처가 식구들끼리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가끔 자신을 보며 웃는 것 같았어요. 룸미러에 비친 장모의 얼굴이 묘하게 밝았습니다.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말이죠.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장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오늘 정말 딱 좋은 날이에요. 혜은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투가 왠지 이상했어요. 딱 좋은 날이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매형, 계곡 다이빙 해본 적 있어요? 처남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니, 별로 없는데. 그럼 오늘 처음 해보는 거네? 재밌을 거예요. 처남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인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수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죠. 왜 이렇게 불안하지? 2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가평의 한적한 계곡이었습니다. 주말임에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주차장에도 차가 몇 대 없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주차해. 장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장모가 크게 기지개를 켰어요. 아, 시원하다. 역시 계곡은 사람 없는 데가 좋아. 사람 없는데. 그 말이 수연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이서방, 짐 좀 꺼내게. 장모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짐이 가득했습니다. 돗자리, 아이스박스, 그늘막, 튜브까지. 혼자 들기엔 너무 많았죠. 아버님, 같이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젊은 사람이 해야지. 장인은 손을 내저으며 먼저 계곡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처남도 이어폰을 끼고 따라갔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동안 수연의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앞서가던 장인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마치 수연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계곡에 도착하자 장모가 자리를 지정했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이서방, 여기에 돗자리 깔게. 수연은 땀을 닦으며 돗자리를 폈습니다. 그늘막을 치는 것도 아이스박스를 정리하는 것도 모두 수연의 몫이었어요. 이서방은 원래 이런 일 잘해. 손재주가 있어. 장모가 혜은에게 말했습니다. 칭찬 같았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리를 다 준비하고 나자 다들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이서방, 많이 먹어. 나중에 힘쓸 일 많을 텐데. 장모가 김밥을 수연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힘쓸 일이 많다.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밥을 먹는 내내 수연은 불안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가끔씩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거든요. 마치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슬슬 다이빙이나 할까? 장인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장모와 혜은, 처남의 눈빛이 동시에 반짝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좋아요, 아버지. 처남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천천히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물을 내려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깊어 보였어요. 바닥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수심이 얼마나 되나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인이 팔짱을 낀 채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글쎄, 한 3, 4미터? 아니, 그보다 더 깊을 수도 있고, 더 깊을 수도? 그게 중요해? 남자가 그런 걸 뭐하러 따지는 거야? 장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처남이 옆에서 비웃듯 끼어들었어요. 매영, 혹시 겁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조심스러워. 옛날 우리 때는 말이야. 장인이 거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둘의 말투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수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장인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됐어.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우리끼리 하지 뭐. 남자가 물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는 하니까. 그 말이 오히려 더 수연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뒤에서 혜은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혜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낮은 바위로 올라가더니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물보라가 크게 일었습니다. 곧 혜은이 웃으며 헤엄쳐 나왔어요. 와, 시원해. 정말 좋다. 잘했어, 딸. 우리 딸 용감해. 장모가 크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장인도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혜은이는 뭐든 잘해. 이번엔 처남이 움직였습니다. 혜은보다 훨씬 높은 바위로 올라갔어요. 한 3미터는 좋게 돼 보이는 높이였습니다. 거기서 뛰려고? 혜은이 놀란 듯 소리쳤지만 처남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물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더 큰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몇 초 후 처남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자라면 이 정도에서는 해야지. 그 말엔 명백한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와 장인이 열렬히 환호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씩씩해. 남자담이래, 남자다워. 저 정도는 돼야 진짜 남자지. 이제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자, 이제 이서방 차례네. 장모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수연은 천천히 바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바위에 올라서자 발 아래로 깊은 물이 보였습니다. 까마득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자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설마 진짜 무서운 거예요? 처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정도도 못 뛰면 평생 놀림감인데? 매형, 남자 맞아요? 하하하하. 장인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에휴, 답답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올걸.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 혜은이 물에서 올라와 다가왔습니다. 젖은 머리를 묶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혜은이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당신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그건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수연이 여전히 망설이자 뒤에서 장모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등 뒤에 바짝 붙어서서
오싹할 만큼 낮게 속삭였습니다. 안 뛰면 오늘 두고두고 놀릴 거야. 이서방, 여기까지 온 의미 없어. 알지? 하하. 그 순간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장모, 장인, 혜은, 처남 모두가 자신을 빙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눈빛들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기대하는 듯,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었어요. 이상하다. 뭔가 정말 이상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평생 이 사람들의 놀림감이 될 테니까요. 수연은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 끝으로 다가갔어요. 발밑에 자갈들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중심을 잡으려고 발을 옮기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밀렸어요. 아니, 밀렸다기보단 확실하게 떠밀렸습니다. 누군가 수연을 뒤에서 민 것입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발이 허공을 찼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 짧디 짧은 순간 수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모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무표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떨어뜨려야 할 물건을 확인하듯이 말이죠.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이 사람들, 날 정말 죽이려는 거다. 수연의 몸이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물보라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계곡 위에선 처가 식구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아주 가만히 물속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수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늘 집안은 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했거든요. 거실 장위엔 온갖 약통들이 놓여 있었고 소파엔 늘 담요가 덮여 있었죠. 수연아,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과 가느다란 목소리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 이태성은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엄살 부리지 말고 좀 견뎌봐. 지금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당신도 알잖아. 다음에 가. 그 다음은 언제나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이태성 그룹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죠. 신문에 아버지 사진이 실리고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점점 비어갔어요. 저녁 식탁에 아버지가 앉은 날은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늘 빈자리였죠. 초등학교 5학년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운동장 가득 퍼졌습니다. 수연은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아프신 몸으로 준비해 주신 도시락이었습니다. 수연아, 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운동장까지 오신 거였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말이죠. 엄마, 왜 왔어?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 혼자 밥 먹는 거 보기 싫어서.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오늘도 못 오시는구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장기 입원이 결정됐어요. 병실 창가에 앉으신 어머니는 매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병원을 자주 못 오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알겠지?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오지 않으리라는 걸 말이죠.
병원 복도에서 수연은 매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10통, 20통씩 말이죠. 하지만 전화를 받는 건 늘 비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회장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으십니다. 어느 날 수연은 비서에게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럼 저한테라도 전화 좀 달라고 해주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알겠습니다, 도련님. 꼭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의사들이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요. 빨리 연락해야 합니다. 수연은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통, 2통, 3통, 10통이 넘게 말이죠.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비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수연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위험해요.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회장님은 지금 해외 일정 중이십니다. 중요한 계약건이 있으셔서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최대한 빨리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대한 빨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혼자 눈을 감으셨어요. 수연이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임종 순간 가장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장례식장에도 아버지는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오신 아버지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전화를 받으셨어요. 네, 이태성입니다. 그 건은 장례식장 한가운데에서 업무 통화를 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린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성공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인생은 살지 않겠어. 세월이 흘러 수연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되면 수연은 늘 혼자 산소를 찾았어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말이죠. 어머니,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산소 앞에서 수연은 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이제 너도 회사 일을 배워야 한다. 후계자 수업을 시작해라. 아버지,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뭐?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성공이 전부인 삶, 그래서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놓치는 삶. 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재벌가 아들이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 거야.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 거야. 수연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기 시작했죠. 신분을 숨기고 누구의 아들도 아닌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그 선한 마음이 자신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집을 나온 수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력서를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수연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이태성 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 명문대 졸업 학력, 해외 연수 경험, 어학 점수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대신 평범한 대학 이름을 적었어요. 경력란도 비워뒀고 자격증도 최소한만 남겼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냥 이수연이야. 누구의 아들도 아닌 평범한 사람. 그러던 중 직원 10명 규모의 중소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수연 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획 보조 직무였습니다. 월급은 생각보다 적었지만 수연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첫 출근 날 회사는 낡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숨이 찰 정도였죠.
사무실 문을 열자 비좁은 공간에 책상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수연 씨죠? 여기 자리예요. 선배 직원이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창문도 없고 옆엔 복사기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는 1234. 그리고 저기 보이는 사무용품은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총무팀 허락 받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일이 쏟아졌어요. 보고서, 복사, 회의실 정리, 커피 심부름까지. 수연은 묵묵히 했습니다. 이수연 씨, 이 자료 정리 좀 해줄래요? 네, 과장님. 이수연 씨, 팩스 좀 보내주세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도 퇴근할 수 없었어요. 선배들이 아직 일하고 있었거든요. 신입이 먼저 가면 안 되겠지. 밤 9시가 되어서야 사무실 불이 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회사 생활이구나.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이수연으로 사는 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야근과 보고서, 작성, 상사 눈치 보기가 반복됐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회계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기획팀 누구 컴퓨터 좀 잘 아는 분 없나요? 프로그램이 자꾸 오류가 나서. 제가 한번 볼까요? 수연이 회계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처음 조혜은을 만났어요. 책상 앞에 앉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던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 회계 프로그램이요. 자꾸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수연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간단한 오류였어요. 이거 제가 한번 볼까요? 네, 부탁드려요. 몇 분 만에 수연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예요. 와, 정말요? 고맙습니다. 혜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따뜻해 보였어요. 기획팀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아, 전 회계팀 조혜은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이것 때문에 1시간 넘게 고생했거든요. 천만에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오후 수연이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캔커피 1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아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마이너스 조혜은.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 섰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드니 조혜은이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혜은이 자리에 앉으며 도시락을 꺼냈어요. 작은 반찬통에 김치와 계란말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수연은 혜은의 도시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사 생활 적응 좀 되세요? 네, 그럭저럭요. 배울 게 많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 좀 익숙해졌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수연 씨는 부모님은 뭐 하세요? 혜은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부모님은 안 계세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겐 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혜은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안타까움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스쳐갔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힘들었겠어요.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혜은은 더 이상 수연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대신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려심이 있구나. 수연은 혜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심시간마다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혜은은 늘 검소한 도시락을 싸왔고 수연은 식당 밥을 먹었습니다. 조혜은 씨는 늘 도시락 싸오시네요. 네, 그게 돈도 아끼고 건강에도 좋아서요. 대단하세요. 저는 요리를 못해서
나중에 가르쳐 드릴까요? 혜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계산 없이 순수하게 말이죠. 이 사람 앞에서는 숨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수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벌가 아들이라는 것도 큰 돈을 가졌다는 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이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조혜은 씨, 네. 앞으로 자주 같이 밥 먹어요. 그럼요. 좋아요. 혜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도 따라 웃었어요. 그때의 수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연고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그 거짓말이 나중에 자신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사람이 훗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땐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저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1년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로포즈는 소박했어요. 회사 근처 작은 공원에서였죠. 혜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혜은의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야죠. 우리 부모님이 꼭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혜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지만 수연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혜은의 집을 처음 방문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장모가 나왔어요. 어머, 이 사람이 수연 씨구나. 어서 와요. 장모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수연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말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연입니다. 그래요, 그래. 많이 들었어요. 우리 혜은이가 수연 씨 이야기 많이 하던데. 거실에는 장인과 혜은의 남동생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인사드립니다.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장인은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말없이 수연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앉아요, 이서방. 편하게 앉아. 장모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식사가 차려졌고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였어요. 하지만 대화 속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서방,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안 계십니다. 어머, 그래요? 일찍 돌아가셨나 보네. 네. 형제는? 없습니다. 혼자예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장모와 장인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혜은의 남동생도 미묘하게 웃었어요. 그럼 친척은?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구나. 외롭겠어요. 장모가 동정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안타까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혜은 씨 가족이 제 가족이니까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사위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 장모가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왠지 무겁게 들렸어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서방, 결혼식은 작게 할 거지? 돈 아껴서 신혼집에 보태는 게 낫잖아.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사위 착하네. 알뜰해.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50명도 안 됐어요. 대부분 혜은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연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회사 동료 몇 명만 와줬을 뿐이었습니다. 주례도 없는 약식 결혼식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순서가 왔어요. 신부 측 부모님 자리엔 장인과 장모가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신랑 측 부모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신랑 측 부모님께서는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장모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부모 역할 해줄게요. 어차피 이제 한 가족인데. 장모는 신랑 측 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장인도 따라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사위 의지할 데 없는 애예요.
우리가 잘 챙겨줘야죠. 장모가 하객들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나왔어요. 감동적인 장면처럼 보였죠. 하지만 수연은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서방, 보증금은 우리가 좀 보탤게. 장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준비한 돈으로. 됐어. 우리 딸 들어갈 집인데 2천만 원 보탤게.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깊이 인사했어요. 장모의 호의가 고마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사를 했어요. 신혼 초반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회사를 다녔고 혜은도 일을 계속했어요.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여보, 행복해? 응, 당신은? 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장모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 씨,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요. 네, 어머님. 그리고 지난번에 보탠 보증금 있잖아. 그거 2년 뒤에 돌려줘야 해. 알지? 네. 보증금을요? 그래. 빌려준 거잖아.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보탠다고 하지 않았나? 빌려준다는 말은 없었는데. 여보, 어머니가 빌려준 거라고 하신 적 있어? 혜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빌려준 거지. 공짜로 줄 리가 있어? 혜은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아, 그렇구나. 수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다음 주말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장모는 여전히 밝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 이서방. 우리 사위.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 우리 집안에 대해서 미리 말해둘 게 있어요. 장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버님.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집안이에요. 알겠어요? 네, 당연하죠. 그럼 됐어.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장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서로 돕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혜은의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매형, 저 다음 달에 학원비 좀 내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학원비요? 네, 자격증 학원인데 60만 원이에요. 한 달만 도와주세요. 수연은 혜은을 쳐다봤어요. 혜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매형. 딱 한 달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혜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워. 혜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줘. 우리 가족이잖아. 응.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좀 맞춰줘야지. 혜은의 말에서 묘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건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장모의 계산적인 눈빛, 장인의 무거운 침묵, 혜은의 차가운 말투. 아니야, 그냥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수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곧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거라는 걸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2달째부터 처가 방문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2주에 한 번이 됐고 이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서방, 이번 주말에도 와. 된장찌개 끓여놨어. 장모의 전화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주말마다 처가를 방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갈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이서방, 마트 좀 다녀와. 이거 사와야 해. 네, 어머님. 장을 보는 것도,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수연의 몫이었습니다. 이서방, 장인이 병원 갔는데 가서 좀 데려오게. 차 있잖아. 네, 알겠습니다. 운전도 당연히 수연이 했어요. 장인은 뒷자리에 앉아 계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운전도 못하던데 이서방은 그나마 낫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칭찬 같았지만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걸 수연은 알았습니다. 혜은의 남동생 학원비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매영, 이번 달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딱 한 달만요. 지난달에도 한 달만이라고. 아, 제가 아르바이트가 안 돼서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똑같았습니다. 60만 원씩 계속 나가는데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장모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이서방,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이었어요. 우리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말이야. 생활비 좀 보탤 수 있어? 생활비요? 그래. 한 달에 50만 원만. 사위니까 이해하지? 또 그 말이었습니다. 사위니까. 네, 어머님.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절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 돕는 거니까.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처가에서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가고 있는데 장모가 막았습니다. 이서방이 해. 우리 혜은이는 손 거칠어지면 안 돼. 네, 제가 하겠습니다. 수연은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거실에선 처가 식구들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시간조차 내지 않았지. 나는 다르다. 나는 함께 있잖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릇을 닦았어요. 이서방, 설거지 끝났으면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는데 처가 식구들이 모여 앉아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번에 말한 아파트 말이야. 그게 좋긴 한데 돈이 문제지. 형이 조금씩 보태주고 있으니까. 수연이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마치 수연을 의식하듯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연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이상해. 나만 빠진 것 같은 기분이야.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이니까 그럴 리 없어.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혜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매달 나가는 돈이 좀. 혜은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저축 좀 하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도와드리는 게 싫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당신 가족도 없으면서 우리 가족이 당신 가족인 거 모르겠어? 혜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알았으면 됐어. 혜은은 침대로 가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어머니, 가족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외로우셨잖아요. 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내가 더 노력하면 돼. 가족이니까. 매달 25일 월급날이 되면 어김없이 장모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서방, 오늘 월급날이지? 네, 어머님. 그럼 이번 달 생활비 보낼 수 있겠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은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했어요. 월급 200만 원 중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동생 학원비 60만 원도 나갔죠. 집 월세 50만 원, 생활비 30만 원을 빼면 손에 남는 건 10만 원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돈만 줬지. 나는 함께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장인은 늘 수연을 평가했어요. 내가 내 나이 때는 벌써 집도 사고 차도 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고생을 모르니까. 이서방, 너도 좀 더 노력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딸이 고생해.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노력해. 사위 노릇 제대로 해야지. 처가 식구들 앞에서 수연은 늘 내라고만 대답했어요. 재촉에도 요구에도 핀잔에도 말이죠. 가족이니까요. 수연은 늘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쌓여가는 피로와 상처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내 혜은이는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왔어. 그랬구나. 응. 혜은은 샤워하러 들어갔고 수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처가에서도 아내에게도 수연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필요할 때 쓰는 쓰임새였습니다. 돈을 낼 때, 운전할 때, 심부름할 때만 필요한 존재.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도구였어.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수연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기엔 아직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곧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결혼 6개월째 되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혜은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당신 오늘 집 정리 좀 해줘. 서랍들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 알았어, 다녀와. 수연은 혼자 집안 정리를 시작했어요. 거실 서랍장을 열었는데 온갖 서류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카드 영수증, 은행 서류들. 하나씩 정리하다가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험증서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보험? 우리 보험 들었었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사망보험금 20억 원. 20억?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피보험자 이수현. 수익자 조혜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보험 가입일을 확인했어요. 결혼 2달 후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런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언제 이걸?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명란에 자필 서명이 있었어요. 분명 이수연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필체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혜은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수연은 재빨리 보험증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보험증서를 내밀었어요. 혜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어요. 아, 그거 보험이잖아. 나 이거 가입한 기억 없는데? 당신이 서명했잖아. 기억 안 나? 아니, 난 정말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보험 설계사 만났잖아. 그때 했어. 혜은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보험 설계사를 만난 적도 없고. 에이, 깜빡한 거지. 당신 요즘 일 때문에 정신없잖아. 혜은이 보험 증서를 수연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20억이나 되는 보험을 깜빡해? 그럼 뭐 어때? 어차피 우리 둘 다 보장받는 거잖아. 수익자가 당신으로만 돼 있던데? 부부니까 그런 거지.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이 받고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내가 받는 거야. 혜은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더 캐묻지 마.
짜증나니까. 수연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혜은이 샤워하는 동안 수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가입 내역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수연은 본인 정보를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2024년 5월 15일 가입하신 종신보험이시네요. 가입할 때 서명은 어떻게 받았나요? 서류상으로는 자필 서명으로 접수됐습니다. 혹시 그 서명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본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상담원의 말을 들으며 수연은 확신했습니다. 서명이 위조됐어. 내가 직접 한 게 아니야. 샤워실 문이 열렸어요. 수연은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혜은이 머리를 말리며 물었습니다. 아, 회사 동료. 이 시간에? 급한 일이라서. 혜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연을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억짜리 보험. 내 이름으로. 왜?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처가 식구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장모, 장인, 남동생까지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이서방 왔어? 우리 그냥 저녁 먹으러 왔어. 장모가 밝게 웃었습니다. 여름휴가 계획 좀 짜려고 모였거든.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어요. 계곡 사진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가평 계곡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강원도 쪽이 더 좋아. 처가 식구들끼리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서방은 휴가 언제 낼 수 있어? 장인이 물었습니다. 아, 7월이나 8월 중에는. 그럼 8월 둘째 주 토요일로 하자. 이서방, 그날 휴가 내. 네. 수연은 자신이 마치 운전기사처럼 느껴졌어요.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만 통보받는 거였습니다. 계곡 다이빙 할 수 있는 데로 가야지. 장모가 말했습니다. 다이빙? 응, 요즘 유행이잖아.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혜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데? 나도 해보고 싶었어. 남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도 할 수 있죠? 글쎄, 저는 물을. 에이, 못하면 안 하면 되지. 구경이나 하고. 장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이상했어요. 처가 식구들이 돌아간 후 수연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20억짜리 보험, 계곡 다이빙. 이게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앱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앱을 검색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 내 직감이 맞다면. 앱을 설치하고 자동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제부터 수연 주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였어요. 뭐해? 혜은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수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빨리 자. 내일 또 출근해야지. 응. 침대에 누웠지만 수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로? 그 생각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위험해.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내가 틀렸으면 다행이고, 하지만 내가 맞다면. 그날 밤부터 수연의 휴대폰은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까지 말이죠. 3일 후 수연이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처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아, 이서방 왔어? 늦게까지 고생 많았네. 장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차 마시는 중이야. 당신은 씻고 쉬어.
혜은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침실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샤워를 하려다가 문득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녹음 앱 켜져 있었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침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처가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장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이빙 사고면 제일 깔끔하지 않겠어? 수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계곡에서 다이빙하다가 사고 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남동생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서방이 뛰어내릴까? 겁쟁이 같던데. 장모가 말했습니다. 사위 체면 때문에라도 안 뛰겠냐고. 우리가 다 먼저 뛰면 못 뛰는 척 할 수도 없지. 장인의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문틈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보험금 20억 나오면 혜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 사업자금 주고 집도 큰 걸로 옮기자. 엄마 아빠도 편하게 모시고. 그래, 딱 좋지. 장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혜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좀 미안하긴 하네. 순간 장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애 하나 없이 산 게 어디야. 그것도 연고자 없는 사람이잖아. 맞아. 아무도 찾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딱 좋은 거지. 장인이 거들었습니다. 보험금만 타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야. 그 정도는 해야지. 남동생의 말에 다들 조용히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수연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이었구나. 날 죽이려는 거였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샤워를 하는 척하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증거다. 이게 증거야. 수연은 파일을 안전한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저장하고 이메일로도 자신에게 보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처가 식구들은 이미 돌아간 뒤였어요. 혜은만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씻었어? 응. 피곤해 보이네. 빨리 자. 혜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방금 전 남편을 죽이는 계획을 세운 사람 같지 않았어요.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회사에 가고 퇴근하고 처가 방문도 여전히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연기였어요. 그리고 계속 녹음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혜은이 무심한 듯 물었어요. 근데 당신 수영할 줄 알지? 수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다음 달에 계곡 가잖아. 궁금해서. 혜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 물 무서워해. 수영도 잘 못해. 혜은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진짜? 몰랐네. 그럼 계곡에서 조심해야겠다. 응, 그래야겠지. 물 깊은 데는 절대 가면 안 돼. 알았지? 혜은이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눈빛엔 안도가 서려 있었어요. 수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아. 내가 수영을 못한다고 믿어야 해. 그래야 계획이 완성되는 거지. 그날 밤 수연이 일부러 늦게까지 일하는 척하고 거실에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혜은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녹음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엄마. 응. 물 무서워한대. 수영도 못한대. 혜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 그럼 끝이네. 걱정 없겠다. 응, 알았어. 그럼 그날 보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이 통화도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이제 확실해.
그들은 내가 죽을 거라 확신하고 있어.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벌받게 하지?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을 잡아야 해. 그래야 확실한 거야. 그 말은 곧 수연이 실제로 계곡에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위험에 빠져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무섭다.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에 지금 신고한들 녹음만으론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빠져나갈 수 있었죠.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가자. 그날 계곡에 가자. 그리고 살아남자. 그날 밤 수연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사위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죠. 창밖 달빛이 수연을 비쳤습니다. 며칠 후면 그 약속된 날이 올 것입니다.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그날 누가 물에 빠지는지 보자.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수연이 계곡 물속으로 떨어진 후 처가 식구들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서방, 이서방. 하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없었어요. 119 불러요. 빨리. 혜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휴대폰을 꺼내는 손놀림은 느렸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수색이 시작됐죠. 잠수부들이 물속을 뒤지고 헬리콥터까지 떴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실종자 가족분들이시죠?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네, 제 남편이에요. 혜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연기였습니다. 하류 쪽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발 찾아주세요. 장모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하지만 수연을 지켜보던 경찰관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가족들끼리 가끔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거든요. 슬픔보다는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3일간 수색이 계속됐지만 수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류까지 모두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됩니다. 경찰의 말에 혜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처가 식구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차가 출발하고 한참 후 장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났네. 네, 엄마. 혜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자. 어차피 말을 끝까지 하진 않았지만 모두 그 뜻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혜은은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작은 빈소로 주세요. 예, 가족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직원이 의아해했어요. 남편이 연고자가 없어서요. 조문객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가장 구석진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영정사진도 급하게 준비한 듯 흐릿했어요.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수연의 회사 동료 몇 명이 찾아왔어요. 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은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인께서 가족 얘기를 안 하셔서 부모님은 안 계신가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남편은 가족 없는 사람이었어요. 연고자가 없었죠. 혜은의 대답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유족분이 계시니. 네, 이제 정리해야죠. 오셨으니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은이 일부러 빨리 말을 끊었어요. 더 오래 있으면 곤란했거든요. 동료들이 돌아간 후 장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 오면 빨리 보내. 귀찮아. 네, 엄마.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였습니다.
혜은은 보험사를 방문했어요. 남편이 사망해서요. 보험금 청구하러 왔습니다. 아, 유족분이시군요. 사망진단서 가져오셨나요? 그게 혜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종이라서요. 시신이 발견 안 됐어요. 아, 그러시면 사망진단서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종과 사망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보험금은 최소 1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1년이요? 혜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 죄송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혜은은 보험사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데. 뭐? 그럼 어떡해? 1년을 기다려야 한대. 안 돼.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어. 장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방법을 찾아봐. 뭐든. 전화를 끊고 혜은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래전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김민수, 동사무소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지금은 구청 민원과에서 일하고 있었죠. 혜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혜은이. 혜은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며칠 후 혜은은 동창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응. 도와줄 수 있어?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은아, 그건 불법이야. 나도 공무원인데. 알아. 미안해. 하지만 정말 급해. 혜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아래로 밀어줬습니다. 이게 뭐야? 500만 원. 부탁이야. 민수는 봉투를 만져보더니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한 번만. 응? 걸리면 나도 끝이야. 안 걸려. 아무도 모를 거야. 결국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혜은은 서류 한 장을 받았어요. 사망진단서. 이수연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익수로 적혀 있었어요. 됐어. 혜은은 차 안에서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이야.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처가 식구들이 모였어요. 사망진단서 받았어? 장모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여기. 혜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장인이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좋아. 이제 보험사 가면 되는 거지? 응. 내일 바로 갈 거야. 20억. 드디어구나. 남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인생 바뀌는 거야. 장모도 환하게 웃었어요. 동생 사업자금 주고 우리 집도 넓은 데로 옮기고 엄마 차도 바꿔요. 수입차로. 그래야지. 이제 우리도 좀 잘 살아야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축제 같았어요. 아무도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이야기뿐이었죠. 혜은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이야. 그날 밤 처가 식구들은 모두 편히 잠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었어요. 그저 내일 받을 돈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처가 식구들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옷 제대로 입어. 보험사 가는 건데 단정하게 입어야지. 장모가 혜은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혜은은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상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분한 옷이었죠. 화장은 최소한으로 해. 슬픈 척 해야지. 응. 거울 앞에서 혜은은 연습했습니다. 슬픈 표정, 눈물 글썽이는 표정. 됐어. 완벽해. 장인과 남동생도 함께 나섰어요. 왜 우리까지 가야 해?
남동생이 투덜거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야 더 진짜 같아 보이잖아. 장인이 대답했어요. 차 안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돈 들어오면 뭐 먼저 살까? 남동생이 물었어요. 차 먼저 바꾸자. 수입차로. 나는 명품 가방 사고 싶은데. 혜은이 말했습니다. 다 살 수 있어. 20억이야, 20억. 장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장인은 조용했습니다. 너희들 너무 티내지 마. 보험사에서. 알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보험사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로비. 와, 여기가 보험사구나. 남동생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조용히 해. 여긴 공공장소야. 장모가 나무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보험금 청구이시죠?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층 대기실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들이었어요. 진짜 유족들이었죠. 처가 식구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돼. 혜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긴장할 거 없어. 서류 다 있잖아. 장모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158번 조혜은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 갈게요. 혜은이 일어섰어요. 우리도 같이 가. 장모와 장인, 남동생이 모두 따라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가는 혜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이시죠?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네. 남편이 사망해서요. 혜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혜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망진단서, 보험증서, 신분증. 직원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익수네요. 네, 계곡에서 사고가. 혜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어요. 힘드셨겠어요. 서류는 문제 없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서 있던 장모와 남동생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됐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급 대상 확인됐습니다. 금액은 20억 원이시네요. 네. 계좌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혜은이 통장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최종 확인하시고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혜은이 펜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명을 막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혜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스템의 이상이. 잠시만요. 상급자 불러보겠습니다. 아니, 왜요? 서류 다 있잖아요. 혜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뒤에서 장모가 다가왔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군가 가리켰어요. 혜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로비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수연? 혜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수연이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서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걸어왔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 서류, 수연이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무효입니다. 당신, 어떻게? 혜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지만 옆에 있던 장모가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장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로비 입구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어요. 형사들도 함께였죠. 조혜은 씨, 그리고 일행 여러분. 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장인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장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그들을 둘러쌌어요. 도망치지 마세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죽이기로 계획한 대화들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이빙 사고면 제일 깔끔하지 않겠어? 장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보험금 20억 나오면. 혜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들 남편 죽이려고 했대. 보험금 타려고? 무서워라. 그만해. 혜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어요. 애 하나 없이 산 게 어디야. 연고자 없는 사람이잖아. 장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망 진단서도 위조된 겁니다. 수연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구청 직원과 공모해서 만든 허위 서류죠.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조혜은 씨, 손 내밀어 주시죠. 싫어요. 혜은이 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장모, 장인,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서방. 아니, 수연 씨. 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수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법정에서 구하세요. 제발. 혜은이 울먹였어요. 우리 사랑했잖아. 당신, 날 사랑했잖아. 수연은 혜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말에 혜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힘드셨죠? 옆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범죄자들을 잡았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보니 경찰차에 태워지는 처가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죠. 수연은 조용히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밝았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끝났다.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길게,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수연이 있었죠. 피고인석에는 조혜은과 그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계곡으로 유인해 추락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도 깊이 반성하고 반성이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허락합니다. 수연은 피고인석을 향해 걸어갔어요. 당신들은 제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이미 다 계획했었죠. 혜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당신들이 한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이었을 뿐이죠. 당신들이 사랑한 건 돈이었습니다. 혜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조혜은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혜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피고인 조 씨 부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장모가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조모 씨,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남동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공범인 구청 직원 김모 씨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이 수연을 둘러쌌어요. 어떻게 살아남으신 건가요? 어떻게 그 계획을 알았나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선수였습니다. 특히 자명이 특기였죠. 수연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계곡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죽으면 안 돼. 살아야 해.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수영선수 시절의 기억이 몸에 남아 있었어요. 깊은 물속에서 수연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물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면 처가 식구들이 볼 테니까요. 대신 물속 깊은 곳에서 물 흐름을 따라 하류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자명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한계에 다다랐죠. 조금만 더 200m쯤 갔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물 밖으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수연을 잡아당겼어요. 물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을 뜨니 구조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태성이었습니다. 수연이 전화로 보낸 정보를 받고 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하류 지점을 파악하고 구조팀을 배치하고 경찰에 증거를 넘기고 1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걱정과 안도가 섞인 눈빛이었죠. 이번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지? 그 말에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구조 후 수연은 며칠간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보험금을 타러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범죄가 완성되는 순간을 잡아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고용한 사람들을 시켜 그들의 행동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험금을 타러 가는 그날 기다리고 있다가 수연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힘들지 않니? 아버지가 호텔방에 숨어 있는 수연을 찾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강해졌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응?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번에 책임을 선택하신 건 알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산소 앞에 섰을 때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아빠하고 함께 왔어요. 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늦었지만 내가 너무나 미안했어. 당신에겐 평생 죄인이야. 희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마안하고 사랑하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 엄마도 멀리서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후계자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단상에 섰어요. 저는 이태성 그룹의 후계자가 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성공보다 책임을 배웠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혼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아버지도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재단은 희망의 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습니다. 개소식 날 수연은 말했어요. 제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그 손 덕분에 살 수 있었죠. 이제 제가 그 손이 되고 싶습니다. 수연은 회장실보다 재단 현장에 더 자주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연은 재단 문을 잠그며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가죠. 차 안에서 휴대폰을 봤어요.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 기다리고 있으마. 수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지. 곧 갑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연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남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 버려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수연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책임의 삶, 미움이 아닌 보호의 삶.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와 이용,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선택한 수연이의 모습이 큰 감동을 줍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이죠. 결국 최고의 복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게, 더 의미 있게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도 수연이처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